먼저 저는 시베리아 쪽에 한 30년을 공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배랑 늙었다.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 옛날에 25년 전에 했던 얘기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의 약간의 변화. 오늘 자리가 북방명주협력위원회에서 지어했기 때문에 그쪽에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서는 헬러 협력의 경우에서는 남북 간의 교육 300억 달러, 그다음 한국 관광객 100만 명 유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부분적인 성공화 대가 250억 달러, 한때 제일 많았을 때 70만 정도, 그다음 러시아인들 40만 명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여러 가지 비난 나왔는데 결국은 지난 31년 동안 한국이 러시아에 투자한 누적이익이 24억 한 5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31년 동안. 그 다음에 우리가 베트남에 한 해 투자하는 게 65억 달러 정도 투자합니다. 한때 많을 때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한국 투자는 거의 껌 정도 6천만 달러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헬러 협력의 현 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지금까지 고태우의 북방 정책 이후에 어마어마한 10대 그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지속성, 어제 이한구 대사님이 발표한 것처럼 SDG 쪽에 가능한 하고 싶어 하셔도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베리아 쪽보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극동 지역의 이상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000년에 푸틴이 행정 제입을 통해서 그 시베리아 연방 강부 내에 제일 알짜 지역인 튜멘주 야만 자치구 한지만 자치구가 우랄 연방 강부로 빠졌습니다. 그 이후 2019년 가을의 경우에는 또 한 번 자바이칼 지역이 바로 이쪽으로 극동 연방 강부로 던졌습니다. 아마 그것은 투르트네프트란 러시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러시아 극동 연방 강부의 총 본부가 하바rov스크에서 블라디미르로 옮겼습니다. 그것처럼 극동 이상이 커지고 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정책도 많이 있지만은 러시아는 항상 보면은 좀 위험할 때 또 이익이 올 때 보면 항상 보면은 유럽 쪽이 아니라 다른 쪽 찾습니다. 북쪽이나 동쪽으로. 신동방 정책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 좀 어림이 없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우에서도 이 새로운 방패, 영원한 어른 방패가 없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나토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러시아는 2014년 북방대 편에서 그 다음에 약 23개의 공군기지를 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보다 빠른 시리콘, SS 방공 400, 500 등등 해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북극을 개방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광산업의 경우에서는 러시아의 지금 북극 개발은 처음으로 2012년 푸틴 메드베데프 끝나고 그 다음 2018년에 북극 포함됐죠. 한 경우 상당히 된 것 중에 하나 중에 이쪽의 경우 과연 자신감을 얻은 특히 예를 들면 태평양 함대와 북부 함대 서로 교차 작전 훈련을 갖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저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한국과 러시아의 경우 본 것처럼 아까 중소기업에 본 것처럼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자원 개발, 목재 개발, 무슨 개발 다 했지만 거의 삼류 부문에서 이루어진 건 없었습니다. 중류 부문도 없고 하류 부문, 우리는 단지 수입하고 소비하고 한쪽밖에 된 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러시아는 자존심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엘리트들이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원 개발할 때 거꾸로 경제력이 좀 약하고 기술을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CSR 또는 ESG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거의 한국 기업의 경우서도 옛날
그 목재 산업이든지 엘가 탄전의 경우서도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한국의 경우서는 그 수많은 포럼 등등이 있지만은 나토라고 저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나토 싫어한다면서요. 근데 한국은 말만 하고 난 액션이 하고 오리 톡만 하는 그런 식의 계속 되었다는 것을 좀 하고 싶고요. 잘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저는 두 가지 모델을 보고 싶습니다. 아까 김영식 교수께서 발표한 내용 보면은 중국이 교역량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독일, 세 번째가 저기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 역할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중개국가입니다. 어제 기조연설의 경우에서도 중개국 갈 수 있는 립들 저기 코리아 5개를 제안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어느 정도 있지만 좀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SDGs의 경우에서도 생태계 기반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경우서는 아직까지 생태계 기반 둔 거는 말만 하지 거의 환경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환경 그 방지용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에 와서는 푸틴 대통령이 수르쿠트가 말한 주권적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주권적 민주주의. 그럼 뭐로 러시아식의 전제주의 정권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을 해서 특히 LSD 영이라든지 롤라드라든지 플라스쿠포 이런 회계 이쪽 전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수많은 돈을 썼지만은 한국의 러시아 관련 법률 회사라든지 정확한 LSD 영이라든지 롤란드나 네덜란드 이런 식의 평가 회사들이 계속 학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쪽에 필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한편에 아까 자바이칼티에서 600만 명에서 800만 명, 한 30만 명도 인구가 늘었는데 과연 러시아의 경우서도 북쪽의 동쪽에서 인구가 북에서 남부 내려오고 동에서 서로 갑니다. 바로 인구 유출 현상, 자연 현상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경우는 노령화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는 러시아 내 그 인구 수에 비례해서 러시아의 그 중소기업들이 과연 제조업 분야가 성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센티브가 아무리 많아도.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볼셰이크 하면의 찌베 조선소의 경우에서도 우리 한국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을 하는 조선업입니다. 조선업. 예. 여러 가지 야말, 기단만, 타이반만도 앞으로 향후 계속 수요가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경쟁국인 미국, 아까 어느 분이 미국에서 미국은 눈치부터 안 된다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특히 해운의 경우에서는 코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미쓰비시 몰이란 일본 회사, 미국 회사, 캐나다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경제 제재 등등 있죠. 한국은 공식적으로 경제 제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눈치 본다는데 과연 어떤 눈치인지 문재인 정부에서 예를 들면 종전선언이라든지 북한과의 교류 이런 문제에서 절대 미국 눈치 안 보는데 이건 아무런 큰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개인선언에서는 또 제가 여기 토론 중에 토론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정학적으로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지금 같은 전략적인 동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했고, 그다음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지렛대 역할, 일본을 포함해서 그 한 가지 예로서 물리를 봤을 때 수해역이 한 45km, 오르사코프, 그다음에 포기부터 나자렛까지 돼서 꼼수문나 아모레까지 밤철도 연결하면은 한일해저 터널 한국은 이제 섬이 아니라 섬이 된 거고 일본은 섬이 아닙니다. 아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한 것은 바로 베링의 터널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그린 수소 나오고 조력 발전의 경우서는 베링의 터널, 그다음 북부권의 경우서는 텐디스카야, 후간스카야의 경우서 조력 발전이 원자력의 10배 정도의 그 조력 발전 전력이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풍력의 경우 그린 수소, 어떤 분 그린 수소 보고 지역이라고 말하는 수력 발전. 이 문제의 경우 이제 더 한 발 더 늦지 말고 좋겠고, 그 다음에 과연
한국이 틈터 시장으로서 중개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어떤 가능성,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계속 손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능한 토론을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경청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동반 발전, 성장을 할 것인가, 발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세계 구도를 잘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해서 이 패권국이라고 하는 멍해를 씌웠죠. 그건 자기들이 이제 씌운 겁니다. 그래서 단일 패권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합을 한다, 또는 뭐 동맹은 아니어도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너가 이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하는 것이 미국의 이 패권 정책 때문이라고 하면 이 미국의 패권 정책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를 이제 답을 하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당분간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 20-30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30년이라는 의미는 경제력이 중국에 역전되는 시점이 그 시점 20년에서 30년 요 사이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미국의 패권이 그 정도 되면 중러 간의 군사, 안보, 외교적인 협력은 지속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국이 하겠느냐, 협력을 하겠느냐. 1993년에 이제 중국이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한 이후로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흔히 얘기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거든요. 여기에 에너지 협력이 매우 중요한 거고, 그리고 2000년 넘어서는 군사 안보 협력까지 넘어간 거죠. 종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패권국이라는 것을 빼고 경제협력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윈윈, 서로 간의 윈윈의 역할을 했을 수 있지만 이제 러시아가 제조업을 키우는, 그리고 극동지역을 자립도 높은 경제지도로 만들기로 하고 균형발전론을 가동을 시키고 있는 한 윈윈의 요소는 점점 약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군사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 협력은 지속적이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만간에 이전의 협력보다는 약화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브레진스키 그랜드 체스보드도 그렇고 또 신대륙주의도 보면은 미국도 중국의 어떤 콜랩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중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법치주의,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좀 준수하는 정상 국가와 보통 국가 만드는 게 이제 미국의 첫 번째 이제 전략적인 이해고, 그게 안 될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봉쇄 정책을 쓰든 또 다른 플랜 B를 이제 동원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이제 큰 전략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런 식의 이제 변화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러시아하고도 지속할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국 자체의 문제지만 중국이 그렇게 정상국가, 보통국가가 될 거라고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중국도 제국이고 러시아도 제국이고 미국도 제국이고 보면은 러시아가 지금 중국에 대한 우려는 제가 93년 모스크바 있을 때부터 봤지만 또 극동 러시아 있을 때도 봤지만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하고 서방하고 이제 러시아를 조금 더 따뜻하게 좀 받아주지 않는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또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현실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더 이상 G2가 아니라는 그걸 좀 이해해서 적절하게 좀 컴프로마이즈 해야 되는데, 서방도 그렇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대응을 안 하고 러시아도 이렇게 좀 양보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이제 서방하고 러시아 간의 어떤 약간의 이해관계 차이 갈등보다는
중국의 어떤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변화가 없는 한 이거는 뭐 오래 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지금 뭐 미중 패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됐고,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그 미국의 안보에 이제 무인 정찰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 피트 자이안 나오는 대로 미국이 상당히 이제 에너지 자립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자원을 전략적인 그 자원을 갖다가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 사례를 봐도 필라면 옛날 뭐 소련하고 우리가 미국하고 서방하고도 다 얼라이언스를 다 했고, 그죠? 그래서 당면한 가장 큰 그 위협과 적이 누구냐, 이게 가장 이제 국제 정치의 어떤 그 본질인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그 변화 없는 그런 거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국이 이제 힘든 고난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중국의 문제다. 중국과 인도 간의 이 카스미르 분쟁뿐만 아니라 상당한 돈이 옛날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하나의 카드로, 예를 들면은 그 인도 태평양 쪽에 인도를 많이 선택하면 협력을 하고 군발 블라디보스토크 구간의 경우 더 앞으로 관심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할린2라든지 이쪽에 중국의 인도의 투자가 많고 북부권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 이론 중에서 이 세력전이 이론이 있습니다. 뭐 오래전에 한참 있었던 이론이라서 다시 있는데 이 세력전 이론이 한 3, 4년 전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적인 것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미국의 어떤 패권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이 관계적인 부분이 저는 만약에 중국이 미국이 우려하는 사례를 딛고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강대국으로 봤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패권을 유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조금 다른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이 위협적인 요인으로 오기 때문에 존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외교 행태가 자꾸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4개의 국가를 끌어모으고 있고, 개별 국가 차원에 있어서의 동맹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판이 바뀌어서 몇 개의 사인만 지표가 닿기 시작해서 중국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 같은 그런 신경전이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라니까 기본적으로 그림만 일단 그려놓고요. 세부적인 경제지표, 군사적인 지표, 지금 많은 실패를 벌였다고 하는 1대1로 있어서의 AIIB의 기본적인 예산과 운영 공개들, 1대1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 특히 이탈리아나 EU 많은 국가들 중심으로 지금 북극권까지 진출하고 있고 항공까지 우주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 중국의 양상을 봤었을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 수치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주 멀었다, 따라올 수 없다, 미국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하다라는 걸로 이 문제는 뭐 저는 가능한 한 러시아의 그 하계의 멘델레프, 그 다음에 러시아 대학자인 로마노소프도 나부르코의 전공의 하학을 디플로마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음악가 오인조도 전부 다 이 사람들 작곡가 아니라 화학 전공자들이에요. 그만큼 러시아는 화학에 대한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고, 제가 전번에 발표한 여기도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1978년도 물리학 노벨상에 러시아 과학자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카 수소가스, 그게 바로 모든 우주 발사체에 러시아 기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도 마찬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의 경우 그렇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그 애톰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앞으로 에너지 경제 연구원의 주류가 SMR이든지 또는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전 부분은 각 국가마다 약간씩 다른 그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도 원전을 포기 안 하고 있고, 프랑스는 당연하고, 독일도, 영국은 다시 또 원전을 다시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독일은 원전 포기를 미리부터 했고 이랬는데, 그나마 이제 노드스트림 2가 확실하게 이제 될 것 같으니까 원전 부분은 약간 이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노드스트림 2가 미국 제재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독일도 원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을 정도 상황이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한국은 글쎄요, 에너지 하시는 분마다 약간씩 다른 건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죠. 원전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상당히 클 텐데, 이걸 국가 경제가 그거를 담아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경제적 생각만 한다면 원전을 가능하면 오래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이게 경제적인 것만 갖고는 우리가 얘기를 국가 경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은 여러 복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아마 원전 부분에 대한 이 끌고 나가는 시간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문제지, 뭐 경제나 에너지 하는 사람들이 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SMR 얘기하시는데, 모든 나라가 SMR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도 SMR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SMR 자체가 향후에 새로운 수소만큼 새로운 어떤 핵심적인 에너지원의 어떤 대안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수소보다 더 먼 얘기예요. 향후에 수소 다음에 SMR을 할 수 있을 단계가 되니까, 지금은 각 국가가 그냥 기초과학 수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러시아나 미국은 그거를 상업화할 수 있는 어떤 기초과학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군사 부분에서 먼저 그거를 다, 아까 얘기한 우주과학이나 군사 부분에서 SMR을 다 활용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상업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경제성 부분하고 이제 안전성 부분이죠.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순천 시내 근교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아마 상당히 어렵겠죠. 뭐 원자력 잠수함은 저 먼 데 가 있고, 또 운주 게이트도 다 먼 데 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기술이 자기 주변에 오게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그래서 SMR은 경제성 플러스 안정성 부분,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분이 다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현실적으로 현실화되고 상업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풍력이 간을 썼는 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린 크레이션이 단어가 나왔고, 그다음 농업 문제에서도 중국이 뭘 좋아하면 아드라르 플레이션이 생겨요. 중국 사람들이 동태찌개 아무것도 먹으면 동태가 들어요. 저기 피시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모든 것이 이쪽에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 관광산업의 경우에서도 저는 나대균 박사님한테 저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제가 시베센터 소장 한 20년 전부터 카지노라든지 종합 엔터테인먼트, 한국의 그 마피아단, 한국의 조폭단 같아요. 우리 시베리아 대지다 형식부터 와서 뭔가 돼서 자문을 했는데, 보니까 뭐 상당한 재무제표 만들고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카지노의 경우, 골프장은 뭐 건설중인데, 카지노, 뭐 강원랜드는 뭐 여기 다 알려진 쪽이지만은, 이게 과연 애로운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생각도 보여. 골프장은 여름철이나 날씨 좋은 날에 했던 시즌별 되고, 그 다음에 시오테 알렌 산맥이 그쪽에 있어요. 러시아의 경우에서도 일종의 스키장의 경우 한보다 러시아 사람들이 동해에 가서
강원도를 스타한다는데 그쪽에서도 한국인들이 또 스키 매니어들이 갈 수 있는 것을 하면은 시즌과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 문제 그때 제가 짚고 가다가 안 된 부분이 오늘 그 나온 부분이 오디오 선의 사업과 연결부분을 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토론하시는 분이. 그런데 키르기스탄을 사업을 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ODA 대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DA와 연결하는 문제는 극동과 러시아를 좀 고려하는 된다. 그 말씀. 네, 다만 그 ODA에 관련된 그 실제 내용 그것을 다른 형식으로 러시아에서도 충분히 추진할 만하다 이미 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ODA를 발전시키는 만큼 더 발전시켜서 추진하는 건 필요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기업 단위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고 그리고 그 연해주 그 극동 영웅지원 센터에서도 역시 기업들을 결합해서 그 사회적인 책임 활동을 같이 하는 양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성구 박사님한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그 원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사실은 러시아 지금 수소를 만들 때는 두 가지 방식을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발표하시는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석 연료를 특히 러시아 가스프롬에서는 메탄가스 수소를 추출을 해서 그리고 CO2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포집해서 저장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물로 수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로스아톰이라고 그 러시아 원자력 공사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원자력을 이용해서 그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방식인데 만약에 이런 수소가 어떤 색깔의 수소가 되는 건지 혹시 뭐 보라색 수소가 아닐까요? 그럼 만약에 그런 수소가 만약에 생산이 되면 한국에서 그 수입이 가능한지 그겁니다. 극동 지역의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더라고요. 구유식 지금 사실은 북극권에 하나 로모노소프라고 명명되고 있는 그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거 양산을 해서 그래서 사할린 쪽에서 바다에 설치를 항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